자, 오늘 수업 3차 세 번째 시간이죠. 3차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일단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을,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1번, 2번, 전까지 했었어요. 연습 문제 1번, 중세에서 근대 생명과학의 발달에 이바지한 과학자의 업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최초로 발명하였고, 세포를 최초로 발견하였다. 지금 기억은 로버트 훅, 우리가 훅 씨가 두 명이 있었죠. 로버트 훅과 레이우엔 훅, 이렇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순서로 외우면 좀 편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다음에 레이우엔 훅,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세포를 최초로 발견한 거는 맞는데, 현미경을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다. 이 현미경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얀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얀센. 우리 교재에는 없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베살리우스는 인체를 직접 해부한 결과를 바탕으로 쓴 인체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갈레노스의 의학이 무조건 옳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니은만 보면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되고요. 우리가 갈레노스는 동물을 많이 해부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베살리우스는 동물을 왜 사람에 갖다 대지?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인체를 알고 싶으면 사람을 해부하면 되지 해서 직접 이제 인체를 해부해서 순수한 경험 과학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교재 위에 써 있습니다. 디귿, 린네는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명법을 제창하여 현대 생물 분류학의 기초를 다졌다. 이것도 우리 이명법, 그리고 분류체계 방법을 제안했다. 그리고 현대 생물 분류학 기초를 다졌다. 포인트들이 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1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2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한 분야인 미생물학의 발달에 이바지한 여러 과학자의 주요 업적이다. 여기 나오죠. 레이우엔 훅은 자신이 만든 현미경으로 원생동물, 세균 등 주요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최초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든 현미경이라고 했어요. 여기 가나 다는 다 사실이다. 파스테르는 공기 중에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생물 속생설을 확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테르가 백조목 S자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생물 속생설을 확립했다라는 이야기를 1학년 때도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이바노프스키가 담배 모자이크병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스탠리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고 하는 결정을 얻으면서 확인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기를 보면 기억, 가에서 레이우엔 훅이 사용한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이다. 전자현미경이 뭐지? 우리는 전자현미경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학생이 적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제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현미경은 그렇죠. 다들 생각하고 있겠죠. 광학현미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 공부한 친구들은 해부현미경 또는 이제 실체현미경이라고 하는 것도 관찰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건 이렇게 광학 실체밖에 없었어요. 이 전자현미경은 아니다.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 나의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다는 학설이다.
우리가 생물 속생설의 반대가 뭐였죠?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자연 발생설. 다 쓰지 않겠습니다. 자연 발생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이 이야기했던 게, 고기를 가만히 냅두면 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게 바로 생물이 아닌데 생물이 태어난다. 라는 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라는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그래서 생물 속생설은 생물은 생물로부터 스스로 발생한다. 라는 학설이기 때문에 니은도 틀립니다. 디귿. 답은 디귿이겠죠. 디귿. 가에서 레이우엔 훅이 세균을 최초로 발견한 시기는 다에서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시기보다 앞선다. 우리가 레이우엔 훅이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시기, 이 세균이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병원체 작년에 방어작용할 때 병원체 단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세균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당연히 큰 걸 먼저 관찰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USB 장치 인식이 실패했다는 게 좀 뜰 것 같아요.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학의 역사 단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을 했던 거고, 이제는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연구 방법은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과학을 연구한다 라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연구하는 방법, 단순히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취 기준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원래는 조사해서 발표하고 끝내는 단원인데, 그냥 한번 이러한 것들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갈레노스와 베살리우스 계속 나오죠. 갈레노스와 베살리우스는 대표적인 해부였어요. 해부. 그래서 생명과학 연구 방법에 해부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 방법의 의미를 잘 알겠죠. 그리고 합의가 있어요. 합의. 합의는 정량적 계산과 실험을 했다. 그래서 합의는 하루 동안에 우리가 혈액은 순환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유명하게 합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의는 하루 동안 심장에서 방출되는 혈액의 양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고 직접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혈액은 심장 박동으로 온몸을 순환한다 라는 혈액순환 원리를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합의가 이 혈액순환의 원리를 밝힌 연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실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이 있죠. 팔. 우리 팔, 오른팔 왼팔 다 팔을 보면은 우리 이미 합의 전 세대 베살리우스가 해부를 했죠. 해부를 해서 굵은 동맥혈관이 안쪽에 흐르고 팔의 중심부에 흐르고 바깥쪽으로 이제 정맥이 흐른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열하고 이럴 때 팔뚝에 이제 고무줄 같은 거 묶죠. 고무줄 같은 거 묶으면 아래로는 혈액이 잘 안 흘러요. 그 다음에 좀 풀면 바깥쪽에 있는 정맥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린 이미 다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말단에서 돌아오는 혈액은 돌아오기가 힘들고 중심에 있는 동맥은 압박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혈액이 잘 된다. 잘 말단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래 지속을 하면 붉게 피가 엄청 고여 있겠죠. 말단에. 그래서 봐라. 이렇게 우리 만약에
손바닥에 있는 혈액과 팔뚝에 있는 혈액이 흐르지가 않는다면 묶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근데 묶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변하더라. 이건 흐른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분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혹시나 조사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란트슈타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BO식 혈액형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응집 반응,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배웠었죠. 이러한 반응도 하나의 생명과학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실험을 했죠. 이 S자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만드셔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파스테르인데 탄저병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조 실험도 하나의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을 할 때는 꼭 실험군과 대조군을 두어서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대조 실험이라는 의미도 한번 여기서 다시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흐, 그 코흐 유명했죠. 우리 뭐 세균의 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코흐는 고체 배지로 분리 배양을 할 수 있었다. 이 코흐가 고체 배지로 분리 배양하기 전까지는 모두 대부분 100% 액체 배지였었어요. 근데 액체 배지에 배양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았죠. 뭐 오염도 되고 양분도 그렇고 유지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만들어 본 학생들 있을 텐데 한천 배지를 이용해서 세균을 순수 분리 배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과학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배운다고 했었던 이 에이버리 같은 경우도 형질 전환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연구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러한 연구를 했다 이런 거는 역사에서 했었죠. 이 전단원에서 여기서 배우는 이 생명과학 연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단독적으로 외울 만한 이야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합의가 뭐였다는 건 역사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 실험을 생각해서 이 합의의 혈액순환을 밝혀낸 과정은 정량적 계산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효능 입증에서는 대조 실험을 사용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단원이 2단원이 돼요. 2단원. 2단원은 세포의 특성. 그래서 이 2단원부터는 조금 이제 생명과학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소단원 1번에 이제 생명체 구성이 있어요. 이 생명체 구성.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생명과학 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명과학 1에서 앞에 나왔던 부분이 이 생투의 앞부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올려준 자료는 빈칸이 안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빈칸이만 뚫어져 있죠. 여기 이 교재는 선생님이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 수업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좀 서툰 부분이 있죠. 됐어요.
이 세포의 특성에 대한 단원 소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일단은 시작하겠습니다. 단원 소개는 아까 했던 얘기대로 우리가 생명과학 1에서 했던 것들, 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 통합과학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이번 이 소단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세포 소기관들, 핵, 엽록체, 속보체, 골지체 이런 것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했었죠. 그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과학은 자세하게 한다라고 하면 외울 것이 많아진다가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기초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서 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체 구성에서 유기적 구성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그래서 생명체 구성 단계 중에서 동물과 식물이 달랐죠. 그 동물과 식물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생명체 구성 단계가 여기 표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너무 글씨가 크네. 글씨가 커도 이거를 글씨로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세포였죠, 세포. 세포. 그리고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고유한 기능을 갖는 단계를 기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기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 그래서 개체, 이렇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개념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체의 구성 단계, 동물체의 구성 단계는 조금 달랐죠. 그래서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 개가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개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세포는 다 똑같고요. 조직을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동물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이 좀 조직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결합하거나 지지하는 조직으로 세포가 대부분 낱개로 흩어져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세포 간 물질로 차 있다. 요게 여기 힌트가 결합이에요. 그래서 결합 조직이다. 결합 조직이다. 글씨가 좀 이상하면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결합 조직이다.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 결합 조직이라는 게 뭐지 도대체? 이 글씨 크기를 좀 줄이고 싶은데 글씨 크기를 어디서 줄일까? 어디서 줄일까? 어디서 줄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펜 글씨 크기가 없어요. 그냥 쓰겠습니다. 혈액 빈 공간에 쓸게요. 지우고 빈 공간에 안 지워진다. 문제 많네요. 오늘 처음 해봐서. 혈액, 힘줄, 연골, 뼈, 지방 조직 이렇게 예시가 있습니다. 결합 조직이라는 게 뭘까? 결합 조직이라는 게 혈액이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힘줄도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얘기고 연골도 뼈도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뼈도 뼈세포가 있고 지방 조직도 지방 세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세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 수준이야. 그 윗 수준이기 때문에 좀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조직 이름은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힘줄, 그리고 연골, 뼈, 지방 조직 이렇게 있다. 좀 생소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혼동했던 것들이 이제 혈액이에요, 혈액. 그래서 혈액은 뭔가 세포 같지도 않고 뭔가 조직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은 것 같고 막 이래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액도 조직이고 그 중에 이제 결합 조직에 속한다. 그리고 그 다음 몸이나 내장기관의 근육을 구성하는 조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그래서 근육 조직입니다. 근육 조직이다. 근육 조직의 예시는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구조까지 배웠던 골격근,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관에 있는 내장근, 내장근을 평활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심장근, 이렇게 심근이라고도 하죠. 심장근. 그래서 근육의 종류, 근육 조직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이 있다. 주로 당연히 운동을 담당하죠. 기능이 운동이 가장 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과 이를 지지하는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한다. 그래서 여기 힌트 있었죠. 그래서 신경 조직이다. 신경 조직이다. 신경 조직의 예시로는 감각신경,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죠. 운동신경, 연합신경,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 신경이 들어가네. 그래서 신경 조직의 예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의 표면을 덮고 우리가 표면이었죠. 그래서 상피 조직이다. 내강을 둘러싸는 조직으로 보호, 감각 수용, 물질 흡수 및 분비 등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조금 예시부터 쓰고 보면은 이 상피 조직의 예시는 여기에 쓰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피부의 상피 조직, 그리고 망막, 망막, 그리고 침샘과 위샘과 같은 분비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상피 조직, 당연히 상피 조직이겠지. 망막도 상피 조직이에요. 그 눈의 그 망막, 라섹하고 라식하는 그 망막이요? 그 망막이 맞습니다. 그리고 침샘과 위샘의 분비샘, 여기에 아까 혼동할 수도 있어요. 분비샘? 소화샘 같은 건가? 맞아요. 우리 침이 위샘 다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만 분비샘이 상피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보건 계열도 마찬가지겠죠. 외분비샘, 내분비샘, 이렇게 우리가 생명과학의 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떤 기원에 있는지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비도 상피 조직에 해당한다 라는 걸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기관계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소순호배,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더 많죠. 신경계도 있고 내분비계, 여러가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개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볼 거예요. 한번 상기시키고 한번 보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식물체 구성 단계는 동물과 많이 달랐다. 그래서 동물은 기관계가 있었는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식물은 특이하게 조직계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식물체의 구성 단계, 세포, 그리고 조직, 그 조직계, 기관, 개체가 있고, 우리가 세포는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그 세포 이름이에요. 그래서 표피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열육세포 엄청 많겠죠. 대부분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요. 조직에는 분열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나누자면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뉜다. 분열 조직은 당연히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겠죠. 많이 일어나서 당연히 생장점과 형성층이 포함되게 된다.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식물은 동물과 성장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고 했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끝부분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여기서 부피 생장을 하거나 길이 생장을 하거나 정해져 있어요. 분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상피세포가 어디 상피세포만 분열할 수 있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근데 식물은 그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장점, 형성층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영구 조직은 분열 능력이 없어요. 이미 예전에는 분열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분열 능력을 상실하고 이미 분화해서 특정 기능을 가지게 된 세포이다. 그래서 조직을 살펴보면 표피 조직, 식물체에 표피를 덮고 있다. 이거 상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유조직, 식물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계 조직, 두껍다, 딱딱하다. 그래서 기계적인 지지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통도 조직, 우리가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이 이제 통도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다발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학교 때. 그럼 조직계는 딱 3가지만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이 표피 조직이 있는 표피 조직계, 그리고 이 통도 조직이 있는 관다발 조직계, 그 나머지를 기본 조직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계는 식물체의 표면을 덮는다.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해서 물관부, 체관부로 구성되고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형성층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부와 체관부로 구성되며 특정 식물, 특정 부분에 따라서 형성층이 포함되기도 한다. 기본 조직계는 아주 정의 자체가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거랑 똑같아요. 표피 조직계와하고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워놔야 혹시나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습을 할 때 다양한 이제 쌍떡잎, 외떡잎 이런 식물들의 이 기본 조직계에 대해서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헷갈리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을 굳이 나누자면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영양기관은 당연히 영양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잎, 우리 양파죠, 양파. 그리고 줄기를 먹는 식물도 많고, 뿌리 식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영양기관으로 우리가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식기관은 꽃과 열매가 있다. 우리가 꽃과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속시식물이다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명체 이제 구성까지 한 거야. 생명체 구성까지 한 거고, 이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물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기본 물질이 정확하게 생명과학원에 있었는데 그게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단원이 이 단원입니다. 물의 특성.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H2O에서 이 산소 그림을 넣어놨는데 산소하고 수소하고는 서로 공유 결합되어 있어요. 산소는 수소하고 공유 결합되어 있다. 이미 다 뭐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조금 중요하다. 이게 화학이죠, 화학 같죠? 화학인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그렇죠, 물이죠, 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란 얘기는 생명과학에서는 이 물에 대한 특성도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화학은 그냥 물을 초점 맞춰서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기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바로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2에서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소결합이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아서 대충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화학에서 배울 때 이제 다른 수소가 뭐 플로르라든지 아니면 뭐 질소라든지 다른 원소들과 수소결합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한 분자에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인해 약한 양전하를 띠는 수소와 다른 분자에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인해 약한 음전하를 띠는 원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약한 화학 결합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는 건 당연히 중심이 이제 수소가 됩니다. 수소가 물로 이제 설명하겠죠. 물로 설명하면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우리가 화학에서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하를 표시할 때 이제 델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으로 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근데 극성은 갖고 있다. 이건 또 이해가 되죠. 극성을 띠는데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그래서 이 산소가 갖고 있는 이 약한 음전하, 그리고 수소가 갖고 있는 이 약한 양전하가 서로 간에 이제 전기적인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약해서 이 약한 결합, 이상한데 말이? 그래서 수소 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수소 결합이 다른 공유 결합, 우리가 공유 결합과 비공유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제 비공유 결합에서 이제 수소 결합이 있는 건데 얘네들이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 있음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더 구조적으로 강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특징이 이 비열과 기화열이 높다라는 특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열이라는 거, 물을 이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뭐 이렇게 비열을 정의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화열이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액체 상태의 이제 물에서 기체 상태의 이제 수증기로 갈 때 끊어져야겠죠. 이 분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결합을 끊는데 더 많은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는 곧 열을 의미하는 열. 그래서 기화열이 높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성을 띠는 물 분자는 다른 극성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물은 극성에 띠는 물질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용매로 많이 물을 쓰죠. 그 이유도 이제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하나씩. 거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학습한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의 비로 결합한 화합물로 구성하는 당의 수에 따라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CHO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우리 포도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비가 딱 맞아집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하나, 당이 하나, 이당류는 두 개, 다당류는 많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단당류는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단위체겠죠. 하나니까 단위체로 종류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다. 너무 펜 쓰기가 어려워서 마우스라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다. 그리고 이당류, 단당류 두 분자가 결합한 물질로 엿당, 설탕, 젖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하고 어떤 물질하고 이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엿당이냐, 설탕이냐, 젖당이냐 이렇게 나뉘어요.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글씨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포도당 더하면 엿당, 포도당 과당 더하면 설탕. 그래서 포도당 갈락토스 더하면 젖당.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EBS에서 어떤 선생님이 암기법이었는데 포괄 역설적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드셨었어요. 한번 괜찮은 것 같더라고. 포괄 역설적 이렇게 외우는 거죠. 뭔가 이제 성공적 뭐 이런 거 유행어 있었죠. 그거 약간 패러디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당류는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으로 종류가 이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다. 우리 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특징이 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로 뿌리, 열매, 줄기, 잎 등에 저장된다. 우리가 아까 이제 저장기관, 영양기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이다. 그 식물은 무조건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무조건 잘 안 쓰죠, 생명과학에서. 근데 무조건이라고 해도 될 만큼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좀 일반적으로죠. 그리고 그 다음은 동물의 저장 탄수화물이다. 우리죠, 우리. 우리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한다.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셀룰로스겠죠. 그래서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섬유소라고도 한다. 그래서 셀룰로스다. 너무 글씨가 너무 힘들어요.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끝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간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나 시험을 볼 때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밑에 이제 이거 안 써 있어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예시에 그 문제 이제 지문에서 나오겠죠. 뭐 탄수화물의 뭐 형태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딱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며 황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CHON 가끔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촌스럽다. 촌스럽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암기법이죠. 주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거나 효소, 호르몬, 항체 성분으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 활동에 관여한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결합, 생명체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이며 우리가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예요. 우리가 1학년 때 번역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우리가 아미노산 종류는 20가지인데 염기는 4종류다. 그럼 4종류가 20가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그럼 연속된 2개면 16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연속된 3개는 64니까 되네. 이렇게 해서 코돈이라고 했죠, 우리. 이 코돈 유저 암호가 3개, 염기가 3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 할 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전제가 꼭 있죠. 생물은 이 생명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아니고 지구상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다 파악하지는 못해서. 근데 우리는 생명체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이다. 혹시나 이제 궁금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이것도 했었죠.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는 의미가 이제 폴리머시기 막 이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가 이미 많이 했었던 거예요. 아미노산의 구조 1학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중심탄소가 있고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중심탄소가 있고 그리고 아미노기가 하나 있고 여기에 아미노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해서 작용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수소원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카복실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르복실기, 카복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심탄소를 둘러싸고 아미노산은 이렇게 작용기, 수소,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이렇게 4개의 부분이 있었고 알기가 어떤 원자가 어떤 원소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결합하여서 중간에 이제 여기 OH기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 한 분자를 만들면서 결합된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물 분자가 한 분자 나오기 때문에 이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다. 탈수 띄워도 되겠죠. 이렇게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나중에 조금 이제 유전자 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은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극성을 지니며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언제나 N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순서를 쓸 때도 N에서 C로 갑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표시 안 한다면 왼쪽은 이제 N, 오른쪽은 C로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쓰게 됩니다. 선생님 단백질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요. 우리가 녹화 강의를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 문제점도 많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제 버벅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편집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실시간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주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질문 사항 같은 건 우리 선생님 카페인 다람쥐 생명과학 카페를 이용을 해주길 바랍니다. 개인 톡을 해도 되는데 답이 느려요, 그건.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다람쥐 생명과학 카페에다가 질문하면 거의 보자마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교과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나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따로 기록할 필요도 없죠. 카페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록을 해줄 때 교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록을 해줄 때 선생님도 편하고 여러분도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자기가 좀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기록해 놓지 않고 지나게 된다면 다 까먹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건 카페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단백질의 이제 구조부터 단백질의 구조를 우리가 거의 처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단백질의 구조부터 해서 이 단원을 끝내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1번 문제 있죠, 연습 문제. 이 1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풀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단백질 지방 핵산을 안 했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풀어 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은 진도 나가고 문제를 풀고 다음 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다음 단원 이제 바로 현미경, 아까 얘기했던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짝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 소기관을 하는 그렇게 그 순서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거의 이제 어떻게든 보이스가 안 비도록 해서 50분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선생님을 더 발전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니까 뭐 안 좋은 거라도 어차피 수업 평가할 때 안 좋은 얘기 많이 익명으로 쓰죠. 뭐 익명이든 아니든 똑같으니까 그냥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뭐 인간성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수업 내용적인 측면이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꼭 문제 삼지 않더라도 건의 같은 걸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 수업도 잘 받길 바랍니다.